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3부 디지털시대와 우리라는 큰 주제 아래 제1장 챕터 1이 이제 디지털시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챕터 1 주제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1절 인터넷과 우리라는 제목의 1절에 관한 내용들을 쭉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2절 인공지능과 우리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오늘날 공학,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또 기계공학을 포함해서 모든 과학기술, 공학적인 지식에 총동원된 최첨단 말하자면은 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챗 GPT 같은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사이버 비서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형, 지능형 대화형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인간과 마찬가지 어떤 우리가 거의 옛날과 달리 오늘은 이제 거의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이제 인간 친화적이고 그래서 결국 뭐 사이버 비서라고 할 만큼 정말로 비서 역할을 할 만큼의 또는 뭐 대화 상대가 될 만큼의 네,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많이. 근데 이제 오늘 다루어질 것은 사실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이것이 오늘날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 현실 공간 안으로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됐을 때 로봇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로봇이라는 기계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우리와 상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시대가 됐죠. 그래서 로봇 공학이 이제 같이 발달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기계공학적으로 또 연결시켜서 전자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가장 메카닉한 가장 중요한 요즘 공학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에 관해서는 사실 21세기에 물론 훨씬 더 진보된 로봇들이 나오고 있지만 걸음걸이만 해도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계단이나 이런 걸 오르락내리락 뭐 자유자재로 하죠. 요즘은 사람처럼 거의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로봇이 기계적으로도. 근데 이게 그 로봇이 최초에 이제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20세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950년에 최초로 이 로봇의 3원칙, 로봇 공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보틱스, 이 3원칙이 아시모프라는, 아시모프라고 하는 그 소설가의, SF 소설가에 의해서 1950년 작품 아이 로봇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아이 로봇이라는 소설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미국에서 활동한 이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이 아이 로봇이라는 작품이 이제 사실 윌 스미스라는 배우에 의해서 주연을 맡은 동명의 영화로 우리가 개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상영된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로봇이라는 원작은 1950년에 나왔고 이제 네, 그래서 영화는 이제 2010년대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꽤 시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한 70년 이후에 나왔지만 영화는. 그러나 최초에 어떻게 보면 로봇 공학에 관한 어떤 원칙, 그러니까 로봇에게 프로그램돼야 할 원칙에 대해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이 원칙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은 첫째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또 소극적으로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어떤 해를 당하는 상황이 처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이랬을 때도 가만히 방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로봇이 그것을 막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해를 오진 대신 자기가 해를 당하든가 해서 인간의 생명과 어떤 이런 신체적인 이런 자유를 구속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또 다른 타자에 의해서 이렇게 행위가 구속을 당하거나 자유가 침해됐을 때도 또 위험을 당했을 때도 가만히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래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첫 번째 원칙을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내린 명령 중에 예를 들면 그런데 저 사람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은 같은 거는 또는 저 사람을 때려라든가 저 사람을 뭐 찔러라 저 사람을 아프게 뭐 과격을 하라라는 식의 이런 식의 이제 명령 그것은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뭐 죽이고 해를 가하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을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명령에 다 복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조건을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스스로 로봇이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위험한 상황이 처했는데 예를 들면 그 로봇의 어떤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자기가 둘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뭐 돌이 떨어졌다든가 무슨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뭐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위험한 상황 벼락이 친다든가 이런 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우선 자기를 먼저 보호해서는 안 되고 이제 사람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또 주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야 너는 여기 서 있어 나는 동굴에 들어갈 테니까 하면 동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도 동굴 밖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명령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람도 뭐 위험하지 않고 주인이 어떤 명령을 또 어떤 주위의 사람이 명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돌이 떨어질 때는 피해야 되고 벼락이 칠 때도 어떤 동굴에 대피한다든가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원칙을 그 말하자면은 로봇의 3원칙이라고 해서 최초로 제시한 것이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이 소설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로봇이라는 이 제목을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세 원칙을 제시했고 이것이 사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윤리 로봇이 지켜야 할 윤리가 뭐냐 로봇에게 윤리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면 어떤 의무가 있느냐 했을 때 이 3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될 의무,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 자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 이 세 개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이 원칙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소설의 갈등 요인을 부여해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만 이게 과연 미래에도 과연 이런 로봇의 3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정말 발달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이 부여한 프로그램 이상의 어떤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꿔나갈 수 있다든가 예를 들면 변형을 가할 수 있다든가 만일 이런 자율성까지가 부여된 만일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과연 이런 원칙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스스로가 이 원칙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 자기 보호를 1순위로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2순위를 뭐 이런 걸로 한다든가 이걸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뭐 이러니까 이게 또 에러가 나가지고 잘못 프로그래밍이 되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많이 될 경우에는 어떤 에러에 의해서 그러면 정말 잘못 작동하게 되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또 사람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에러가 난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봇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사회에 어떤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로봇과의 공존에 있어서 사실 인간의 친구로서 협력자로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적대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많은 영화들이 여기 보면 터미네이터라든가 여기 있죠 터미네이터 요즘 시리즈가 이제 1984년에 최초의 터미네이터 1편은 1984년이니까 지금 24년인데 지금이 굉장히 옛날 얘기죠 벌써 40년 전에 벌써 1탄이 나왔고 최근에 그죠 2020년대 몇 년인가 그 최근작도 나왔죠 터미네이터가 지금 시리즈가 몇 탄까지 나왔는지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인간과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인류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로봇이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제 이런 그 목적을 갖고 있어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울트론 우리가 어벤져스 시리즈의 2015년작에 The Age of Ultron이라는 부제가 다른 어벤져스 작품 있죠, 이 어벤져스. 이게 Age of Ultron에 이제 나오는 그 울트론도 말하자면 이게 또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배너 박사하고 토니 스타커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스스로가 이제 아주 최고의 이제 말하자면 인공지능인데 얘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꾼 거지, 그죠?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변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이바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엑스마키나라는 것도 2015년 작품. 이 엑스마키나의 여기 이게 에이바죠, 이 에이바. 이 에이바가, 이 에이바도 또, 인류를 위협하는,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하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미래에도 이런 식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로봇의 3원칙이 아시모프가 1950년에 설정했던 이 원칙이 미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우리라고 하는 이 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기계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도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책임의 문제인데, 우리가 자유를 만일 인정하거나 또는 어떻든 우리가 책임을, 그러면 자유를 만일 어느 정도 가상을 한다면은 인공지능에게도 로봇에게도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따르겠죠, 그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자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런 만일 자유의지와 어떤 책임을 가진 능력이라든가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갖는 그런 주체가 만일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된다면, 이제 과연 그런 로봇과 인간은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겠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꾸려가야 될 것인가,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 로봇과 인공지능, 특히 또 이것이 이제 그 기계적인 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로봇으로 이제 또 우리가 미래 사회는 사실 우리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 로봇과 인류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룬 첫 번째, 그래서 기계가 자유의지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이 The Age of AI라는 우리가 2019년에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유튜브에 가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목만 쳐도 나옵니다. 그죠? 유튜브에. 뭐 다 쓰지 않겠어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The Age of AI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참고 자료로 제가 뭐 이거 연동을 시켜놓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뭐 연동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3, 40분 되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네요. 1시간 안 되는 분량의 다큐인데, 이 끝부분을 만약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자유의지를, 이게 풀 수 없는 숙제다. 공학적으로 아직도, 기계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거를 로봇에게 과연 자유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 또는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다라고, 이제 가장 큰 과제고 숙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로봇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로봇은 로봇이지, 뭐, 그죠? 로봇 태권브이도 있고, 뭐, 마징가 제트도 있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을 여러분이 뭐, 만화도 많이 보고 아니까. 근데 그렇게 로봇은 그냥 뭐, 깡통으로 만든 로봇, 뭐, 쇠로 만든 기계적인 것,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원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모른다. 그죠? 우리가 뭐 디지털의 어원도 여러분이 손가락 라틴 말에서 왔다는 것도 이제 몰랐을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또 정보라는 말,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 한자말, 우리말로 이렇게 정보라고 쓰지만 한자말이 과연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그 어원적 의미가 적정 보고라고 하는, 그죠? 적의 정황을 보고하는 그 군대 용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죠? 군사 용어라는 거죠. 전쟁 용어라는 거죠. 전쟁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적의, 원수가 되는 저 적의 동태를, 가서 관찰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몰래, 빼오는 자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의 상황을 몰래 염탐한 자료가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차원의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숙고한 뭐 반성적인 어떤 내적 성찰의 결과라든지, 이런 뭐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시라든가, 뭐 숙고한 끝에 쓴 무슨 수필이나 소설 작품이나 뭐 일기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인간의 냄새가 많이 물씬 풍기는 그런, 어떤 인품이 묻어나는 그런 그 생각이나 글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고, 이 정보라는 것은 적의 동태를 캐치해낸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적의 행동 양태라든가, 지금 생활 방식이라든가, 어떤 뭐 그 바깥에서 바라본 것도, 그죠? 적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적의 내부적인 정보는 얻기 어려우니까, 물론 내부적인 정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
스파이 노릇을 하는지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전시 상황에서는 바깥에서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적은 몇 명 정도가 뭐 망을 보고 있고 저기에는 얼마 정도의 군수 문자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대포가 2대 다 소총 뭐 수류탄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듯하고 뭐 이런 바깥에서 보여지는 어떤 자료에 불과한 거죠. 관찰 자료. 그래서 겉핥기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행동에는 이제 겉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니까 우리도 그들의 겉으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양태를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빨리 결정해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얻어낸 이제 자료가 이제 정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는 적정 보고라는 자 이런 말에서 왔다라든가 그죠?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명령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입되는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강요되는 타율적인 자료죠. 지식이고 만약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정보도 누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긴 하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타율적인 것이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성찰한 결과는 아니란 말이죠. 바깥에 에서 들어온 말하자면 받아온 관찰한 또는 남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하달된 그런 것들이 정보란 말이죠. 인포메이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듯이 여기서 로봇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등장하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뭐 굳이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겠을 것 같고, 아티피셜한 인텔리전스니까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를 말하니까. 근데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로봇은 로보타라고 하는 체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유럽에. 그 로보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제적인 노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지난번에 디지털 세계를 이루는 이 인포메이션 이것이 이제 인포메이션이 강제적으로 주입된 어떻게 보면은 타율적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은 강제적으로 주입된 어떤 명령 체계 하에서의 자료거나 또는 바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바깥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정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정보라는 것은 바깥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오든 다른 사람의 어떤 명령 체계나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오든 우리에게 주입된 그래서 감각적으로 주입됐든 우리의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주입됐든 우리 안으로 타율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말한다는 거죠. 인포메이션이. 그렇듯이 강제적인 이런 의미가 정보에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타율적인 의미가 자발성이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자, 이 로봇이란 말도 자유와는 정반대 강제적인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강제적인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가깝죠. 로봇은. 노예라는 개념하고 가까워. 강제 노동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죠?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죠. 로봇은 이제 자유롭지 못한 존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의원적 의미가. 노예라든지,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하는 어떤 부역자, 강제 노역을 하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자, 자유가 없는 노동자를 이제 로봇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여기 이제 바이센테니얼맨에 나오는 이 앤드류라는 로봇도 사실은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앤드류는 창의적이고 어떤 권리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창의적인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나 어떤 창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마치 그런 존재처럼 이제 여겨지고 이게 원래는 이런 기계적인 모습에서 나중에 이제 공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실리콘 피부를 갖게 되고 정말 인간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표정도 아주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철 로봇 같은 이런 모양의 외관에서 이제 완전 이런 실리콘 피부와 정말 성형 수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를 성형하듯이 인간들도 로봇은 진짜 인공적으로 완전 성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인간의 피부와 거의 흠진배 없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까지 변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자기를 키워준 집안의 3대 손녀하고 결혼을까지 해가지고 법정 투쟁까지 해서 결국은 인정받아서 결혼이 법적으로 허락되는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갖는데 바이센터니언은 근데 아무튼 이것은 하나의 허황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수상일 것 같고 그죠? 아직은 작가의 상상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로봇은 그런 자유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죠?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강제 노동을 한다는 개념에서 왔고 로보타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은 로브라고 하는 하인이라는 개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로브라는 말은 이게 하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노예나 하인 같은 존재. 그다음에 오르보라는 말에서 또 왔는데 이것은 가난한 고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orphan이라고 그러잖아요. orphan. 그죠? 여러분이 그 영어 단어 중에 orphan이란 말이죠. orphan. O R P H A-N, 그죠? A-N. 여기 잘 안 써져서 A-N. 네. 그래서 O-R-P-H-A-N 하면 이제 올펀인데 이 말이 오르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아잖아요, 올펀이죠. 올펀 하면 이제 고아인데 이 가난하고 뭔가 결핍되는 고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아에게는 권리가 없잖아. 그죠? 친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어, 고아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녀자들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했죠. 참정권도 없었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투표를 여러 명 해야 될 텐데, 이런 정치 참여의 권리도 없었고, 경제적인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마치 부속물처럼, 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부속물,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의 부속물, 이런 식으로 시집을 가면 이제 시댁의 부속물처럼 하인처럼 강제적인 노동에 가까운 그런 생활들을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또 이런 우리 윗대의 그 여인들을 봤을 때는 정말 정말 가난한 또 고아처럼 또 비참한, 그러니까 고아나 아녀자 이런 말 했잖아요. 어린이나 여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어. 즉 자유로운 존재로서 주체로서 그렇죠? 자발적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이런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봐야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자유와 권리를. 그래서 이게 로봇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원래 자유와 권리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하는 하인이나 고아, 아녀자 옛날에는 요즘이야 여권이 신장돼가지고 뭐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 로봇은 이런 부류의 존재하고 일본 부류의 존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뭐 노예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하인이나 노예, 로봇.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인 AI 인공지능을 갖게 된 이제 장착된 로봇이나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물론 이제 로봇에 비하면 자율주행차는 모양 자체가 인간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자유와 권리를 얘기할 수 있겠냐 하겠지만은 만일 이런 또 챗GPT 같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가 챗GPT가 이제 음성으로도 자기를 응답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뭐 글로써 인간과 마찬가지 이상,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이상의 어떤 그 논문도 쓰잖아요. 그죠? 시도 쓰고, 뭐 음악 작곡도 하고, 만약 이렇다면은, 자, 그 창의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요즘 뭐, 그 강아지나 이런 그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을 또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동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가능성이라는 게 법으로서는 그런 그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만드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지는 것이죠. 그 법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체를 보호하라고 하는, 자연을 또 보호하라고 하는 인간에게 의무를 지워주는,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지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애완동물의 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애완동물 자체가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권리 주체라는 것은 그 권리를 직접 자기가 주장을 하고 행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그냥 그것이 마치 자유롭고 권리가 있는 양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은 있지만 집에서 키우면서도 그죠. 그러나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말하자면 그 권리 주체로서의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데모를 하고 정말 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은 없다는 거죠. 파업을 하고 하는 동물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권리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동물의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법적으로는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동물도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권리는 인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인간처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권리 주체로 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어떤 인정은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런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하더라도 정말 정교해지고 좀 더 정말 그 프로그래밍이 자율학습을 하고 자, 이런 능력이 이제 아주 대단해지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응답을 하고 소리에 의해서 명령 체계를 받아들이고 소리로서 응답을 하고 뭐 이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챗GPT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챗GPT랑 우리가 뭐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런 것처럼 사이버, 예를 들면 비서, 여기 보면 여기 허에 나오는 거죠. 사만다. 우리가 뭐, KT는 이제 진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뭐, SK는 통신사에서 쓰는 거는 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R이야, R이야, 나도 많이 부르고, 뭐라고 물어보는데 맨날 날씨가 어때? 뭐, 날씨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시간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답을 해주는데, 청아한 목소리로 답을 해주잖아요. 이 허에 나오는 사만다 같이. 그런 챗GPT가 이제 그런 식의 비서 역할도 하고, 또 논문도 써주고, 시도 써주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찾아주고, 검색해주고 한다면은, 그런 기능이 아마 자율주행차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말로써, 명령이 전달되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 장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이나 챗GPT나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기계들이 이런, 말하자면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자유,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오늘날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들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그 인간과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건데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과연 인간과 동등하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유를 인정할 것이냐, 이 주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과연 이런 인공지능이 장착된 이런 기계들의 역시도 자유와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인간처럼. 아니면 또 제한적으로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는 인정 못 하겠고, 아니면은 아예 불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권리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주체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아직 우리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The Age of AI라는 이 다큐에도 오리지널 다큐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만든 오리지널 이 다큐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자유의지 문제는 오늘날 풀지 못한 최후의 숙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지공학이나 이런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그렇고 이 말하자면 로봇 공학에서 풀 수 없는 아직 최후의 문제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빌 게이츠가 아니라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신화를 낳은 스티브 잡스가 그 표로 내세웠던 애플의 표로서 내세웠던 think different라는 거예요. 그죠? think different. 달리 생각해라. 그러니까 다른 기업,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컴퓨터 공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체들과는 달리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애플의 표였고, 그래서 표여서 모든 제품들이 차별화됐잖아요. 그죠? 디자인도 다르고, 어떤 기능에서도 특별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 이렇게 윈도우를 쓰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어서 크게 대박 났지만, 그래서 사실 윈도우라는 것의 그 혁신적인 그 말하자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빌 게이츠의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온 거죠. 매킨토시 컴퓨터가 아이콘을, 우리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콘 얘기했네, 그죠? SNS 얘기하면서 이모티콘하고 그 아이콘을 가지고 그 운영체계를 만들어낸 그림과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요즘 다 마우스를 사용하잖아요. 이 마우스와 말하자면 아이콘, 이런 혁신적인 그 운영체제를 만들어낸 게 빌 게이츠를 잡고,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표로만 내세운 게, 그래서 우리가 IBM이나 이런 데서는 이 키보드로 맨날 맞으면, 나도 옛날에는 여러분 모르겠죠. 흑백 모니터, 옛날에는 또 초록색 모니터도 있었어요. 바탕색이 그냥 초록색이야. 그래가지고 점적으로 이렇게 찍찍찍찍 나오는 베이직이라는 기본 언어로 해가지고 글자를 1, 2, 3, 4 숫자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밖에 쓸 수 없었어요. 명령체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띠띠띠띠 소리를 나게 해라 하면 이제 플레이라는 그 영어로 플레이 쓰고 옆에 C, D, E, F 하면은 도, 레, 미, 파 이렇게 소리가 띠띠띠띠 이렇게 화음도 못 냈고 옛날에 내가 쓰던 최초의 컴퓨터는 AT 컴퓨터였는데 286, 386 이랬었어요 컴퓨터가. 근데 그런 것들을 나도 처음 쓰기 시작했었는데 모니터가 흑백 모니터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 영어로 입력을 해야 돼요. 명령어를 영어로 입력하고 숫자로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계산도 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원시적인 그런 식의 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기계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 직관적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가는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마우스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마우스로 그 공간적인 위치를 찍었을 때, 그게 이제 작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적인 언어를 써서 작동시켰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을. 수식으로 돼 있고 다. 그런 거를 알파벳과 수식으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을 사용해서 찍고 그것을 해서 작동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이런 그 혁신적인 운영 체계를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고안한 것이고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베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IBM 컴퓨터에도 그걸 도입한 거지 운영 체제를 맥킨토시와 유사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비 작품이라고 봐야죠. 사이비. 그 원조는 스티브 잡스의 디퍼런트하게 생각했던 정말 그 당시로서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직관적인 또 그다음에 이 마우스를 통해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맥킨토시의 그 일체형 컴퓨터 그 전선이 복잡하게 모니터 또 키보드 그다음에 본체 다 따로 놀고 그죠? 프린터 이거 다 따로 놀면 그 많은 선을 연결하고 지저분해지고 복잡하고 이런 것을 그냥 심플하게 본체형 하나로 그지? 통합되어 있잖아요. 모니터와 여기 그죠? 본체가 그리고 키보드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우스가 또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마우스로 이걸 조종하게 하는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가 Think Different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 Think Different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어떤 창의성이라고 나는 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컴퓨터적인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기계적인 언어, 디지털적인 계산에 의해서 물론 프로그램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디자인을 마우스나 이런 본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 그 미학적인 개념, 미학적이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반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뭐 계산에 의해서 꼭 이렇게 일체가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꼭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편의 장치라든가 인간에게 다가가는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Think Different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것은 빌 게이츠가 자꾸 그러네.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아날로그적이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철학의 죄가 깊었다고 미학과 철학의 죄가 깊었어요. 하이데거나 시존 철학이나 소크라테스의 대화적인 이런 철학이라든지 그다음 또 미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깊었고 죄가 깊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의 이런 인문학적 사고에서 나왔지 이게 AI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적 사고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맥킨토시의 디자인이라든지 마우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런 운영 체제에 있어서 아이콘을 사용하는 이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추구한 것은 그의 창의적인 아날로그적인 어떤 인문학적 사고가 바탕이 돼서 기존의 공학자들, 기술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고 설계와 개발과 그걸 해서 우리가 이게 사용의 편의성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날도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다 맥킨토시를 써요. 그죠? 광고 디자인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맥킨토시를 쓰지 IBM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게 원조가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의성과 여러 가지 직관적인 뭐 아이디어나 이 뭐 만화를 만들거나 뭐 그리거나 뭐 하는 사람 다 맥킨토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즉 아날로그적 사고가 많이 개입됐다는 거죠. 직관은. 우리가 실험 관찰하는 그 과학적 사고라기보다는 과학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미학적이고 뭔가 아날로그적인 직관적인 능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창의성에.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로봇이나 AI에게 과연 그런 아날로그적 사고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창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작곡을 하고 지금 뭐 소설을 쓴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우리가 뭐 유명한 그 작품들을 쭉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고 그와 유사하게 모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림도 그죠? 그림도 뭐 고흐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화풍을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어놓고 그와 유사하게 고처럼 그려줘 하면 고에 비슷한 것을 모작을 만들어낼 뿐이지 그 자신이 새로운 제2, 제3의 그런 셰익스피어나 또는 고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고흐의 아류를 만들어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빌 게이츠가 물론 뭐 뛰어나다고도 하지만 스티브 잡스를 따라갈 수는 나는 없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여전히 스티브 잡스의 아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독창성은 어디서 오느냐? 아날로그적인 오리지널리티에 있다. 이 아날로그 사고의 오리지널리티가 여기서 오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런 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이런 것들의 그런 운영 체제의 권리는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럼 자유의지를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기술의 발달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미지지만 아직까지는 think different.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어떤 결정과 선택은 기계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인정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The Age of AI라는 다큐멘터리의 결말에도 사실은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지의 과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되니까 컴퓨터 공학적 관점에서도.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책임의 문제인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얘기한다면 일단 책임을 또 같이 따라오는 거죠. 자유에는 또 책임이 수반하니까. 그래서 기계도 그러면은 자유를 만약 부여한다면 책임과 의무도 지울 수 있어야 돼. 의무 지워질 수 있고 책임도 부과돼야 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를 물론 인간처럼 인정한다면 인간과 동등하게 이제 책임과 의무도 따라가야 된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또는 뭐 챗GPT가 어떤 작품을 하나 이제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표절 시비가 붙을 만큼의 표절이다. 이 정도의 너무 심한 모방을 했다. 정말 창의성의 1%도 찾아볼 수 없는, 예를 들면 문구의 거의 대부분이 셰익스피어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했다든가 이래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또. 자, 그러면 이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했을 때, 자, 이 책임을 어디다 부여할 것이냐. 만일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도, 로봇도 자유를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로봇이 책임져야 되겠죠. 자율주동차나 아니면 챗GPT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거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기 보기에는 아직 모자르다면,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을 하고 완전히 모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그냥 표절 시비에 걸리지는 않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가지고 표절은 안 걸릴 정도의 모작을 낸다. 그 나름대로 어떤 그것도 의미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느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느 정도의. 또 아예 아니다. 그거는 기계인 한에서 사람이 프로그래밍 된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철저히 수동적이고 이런 강제 노동을 하는 그 로봇처럼, 이 개념처럼, 이 어원적 의미처럼 어떤 노예처럼, 이거는 노예에게 자유를 인정할 수 없었듯이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나 이런 어떤 이런 식의 존재인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는 자유나 권리나 마찬가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의무나 책임을 우리가 따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류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 범위는 결국은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설계한 사람이 지거나, 또는 또 이 설계에 따라서 직접 개발을 하고 제작한 그 회사가 지거나, 아니면 그걸 또 사가지고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다면 그 작품을 누가 도용을 했든 그 작품을 통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떤 모작이고 예를 들면 챗GPT가 쓴 그걸 가지고 판매해서 소설이나 시를 판매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작품이 누구의 표절이다. 완전히 많은 정도의 표절을 했다. 그래서 책임을 고소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판매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나 기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결국 인공지능을 설계한 자든 아니면 그것을 제작한 제작자든 아니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든 아니면 그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한 결과를 가지고 또 그걸 어떤 판권을 주고 샀든가 아니면 그 결과물을 가져다가 다른 데다 되팔았다든가 그걸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각각의 주체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눠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된다. 아니다, 이건 사용자의 책임이다. 아니면 이것을 부수적인 것을 재활용했던 사람들의 책임이다. 아니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세부 조건을 법적으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도 인공지능 책임 법안이라는 것이 법안에 올라가 있기는 하는데 국회에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죠. 다만 우리가 EU는 유럽에서는 AI법이 통과됐다고 그러죠, 이미. 그래서 이런 어떤 그 AI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제작을 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관한 어떤 권리와 의무 조항을 집어넣는 법적인 처벌 조항도 집어넣은
잘못 활용한다거나 잘못 제작하고 잘못 설계하는 경우에 책임을 부과하는 또 처벌을 규제를 명시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제화 시도가 있고, 자, 근데 로봇과 그러면 이제 이런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이 정도의 모색을 해보고 아직 모색하는 단계고, 그럼 로봇과의 공존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로봇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일단 판단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이것은 이미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죠.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 아니 말 사람처럼 이제 논문도 쓰고 뭐 시도 쓰고 뭐 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림도 그리게 하고 사람과 좀 유사한 거 아닌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람 수긍이 가요.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적어도 물론 아주 오리지널한 think different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인간처럼 정말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는 어렵지만 그러나 모작을 어느 정도의 모작을 유사한 정도의 모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과 판단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자유의지는 아직도 이제 미지의 것이라고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자유의지로 이제 선이나 악을 정말 스스로가 선택해서 행동하에 옮길 수도 있는가 로봇이 인공지능에서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는가? 아름다움과.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각했죠. 지적 능력, 의지적인 능력, 자유로운,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능력. 이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었는데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 근데 사랑과 미움을 하는 감정을 느끼고 선과 악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뭐 인간처럼 생각하고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성까지도 많이 있는 존재라면 이거는 인간하고 무엇이 다른가는 질문이 가능하고 그러면 인간의 이런 모든 능력이 고유한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능력이 정신 능력이 다 이런 디지털적인 0과 1로 단순화해가지고 보면 0과 1로 모든 것을 조합해서 환원해서 분석하고 계산하는 이 기계의 능력, 계산 능력, 연산작용에 의해서 그럼 인간의 모든 능력이 고상한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이 모든 능력들이 자유의지와 뭐 사랑의 감정, 뭐 창의적인 능력까지를 망라해가지고 디지털적인 0과 1로 계산하는 이 계산기의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인간의 능력의 유사점이 이제 이미 있는데 그러면 인간의 친구인가? 조력하고 협력하는 자인가? 아니면 인간의 원수고 적이 돼가지고 인간을 공격할 존재가 되는가? 인간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는가? 또 로봇이. 자유가 있다면 뭐 그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죠?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추함을 혐오하고 또 증오라는 감정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그렇다면 또 시기 질투도 할 수 있을 거고 계산 능력은 너무나 빠르고 이런 욕망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경쟁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인간과 경쟁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협력자로서 나온 건 아까 말했듯이 바이센테니얼맨에 나오는 이 앤드류라고 하는 그 영어식 이름이 앤드류지만 사실 원래는 NDR114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런 모델명이었어요. 모델명을 이 집안에 이제 양육을 하면서 말하자면 입양하면서 이 로봇을 이제 집안의 어떤 그 조력자로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처럼 청소도 하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피아노도 같이 쳐주고 노래도 같이 뭐 배우고 그다음에 공작도 하고 미술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하면서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만드는 조각하는 능력이 또 뛰어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팔기도 하고 이 주인이 그래서 그 또 앤드류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앤드류 자신에게 이런 경제적인 부를 축적시켜 주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 창의성 어느 정도 인정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NDR114라는 모델 번호를 이제 집안에서 애칭으로 앤드류라고 그냥 불려준 거고요. 그런데 이 바이센트럴맨에 나오는 앤드류는 결국 아까 말했지만 인간과 친화적인 친구이자 애인이자 결국은 결혼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법적으로 인정까지 받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도의 진보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앤드류가 인간과 거의 진배 없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권리를. 그래서 결혼까지 인정받는 거야 인간과. 이건 참 놀라운 그죠? 그 법적인 판결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사만다라는 이제 그 여인은 허에 나오는 그 여인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개인 비서, 사이버 비서. 뭐 연애를 하잖아 이 주인하고 주인공하고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뭐 수줍고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바깥에 있는 그 자기 맞아 뭐죠? 와이프하고는 이제 이혼하고 이제
이혼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적적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공지능 비서하고 연애를 하지.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근데 나중에 이제 배신감을 느끼죠. 왜냐면 이 동일한 인공지능이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애인으로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가 수백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탁을 띄고는 이제 실망을 하고 말는데, 하여튼 배신감을 느끼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인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인 비서로 나왔어, 사만다가. 그 다음에 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아까 말한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가장 원조라고도 볼 수 있죠. 1984년부터 지금까지 70년간을, 한 50년간 넘게, 그죠?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장착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결국 인류를 파괴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죠. 그죠?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 이 소재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벤져스 울트론도 이제 스스로를 변화시키죠. 토니 스타커와 이제 배너 박사가 만든 이 프로그램, 인공지능 최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울트론이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변모시켜서 모든 로봇을 지배하고 자기가 속도여적으로 지배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인간을 과 싸우는, 이런 어벤져스 시리즈. 그 다음에 에이바, 아까도 말했지만은 감정도 느낄 줄 아는 그런 로봇인데, 이제 실험 대상인 그 청년, 젊은 대학생 같은 청년과 그 청년은 이 에이바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에이바는 이걸 배신하고 그냥 탈출해버리고, 또 자기를 만드는 그 박사죠. 자기를 설계하고 만들어준 제작자인 박사를 아예 죽여버리죠. 의심하면서. 자기가 이용 가치로만 대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리죠. 이 에이바가. 엑스마키나는. 그래서 인간을 적대시하고 인간을 죽이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멸종시키고자 하는 이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울트론, 그 다음에 인간을 살인을 저지른 에이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청년을 배신한 에이바. 자, 이런 존재를 봤을 때는 인간의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가 SF 소설이나, SF 이런 영화들은 대부분은 다, 말하자면 디제스터. 즉,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 문명을, 인공지능이 발달한 디지털 문명을 말하자면은, 디스토피아로 보는 것이죠. 그죠? 디제스터를 가져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것으로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AI 로봇과 로봇의 이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간과의 이런 공존에 있어서 정말 친화적으로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과 적대적인 전쟁과 정말 그 범죄 행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면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그런 그 신분, 지위가 어떻게 이해돼야 될 것인가,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어떤 차원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그죠?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봇과 공존해야 할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로서의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EU에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고,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책임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아직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AI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로봇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당 원칙을 일단 정해서 잘못된 그 연구를 한다든가 개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용을 할 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규제를 가하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AI와 로봇을 인간과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어떤 규범, 윤리적 규범을 또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또 규정하는, 우리에게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의무는 뭐고, 또 만일 그 AI나 로봇이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을 갖는다면 그거 프로그래머로서든 아무튼 그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든 그들에게도 뭔가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인간도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법을 통해서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조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